요즘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재외동포청이 국적 병역 설명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주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의 인체 감염 사례가 두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미국의 여행객 수가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사우스비치의 한 5성급 호텔 매장에서 약 180만 달러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요즘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추후 입국 심사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 신고서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2차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해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 출입국 신고서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심사대로 넘겨질 경우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는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별도의 입국 도장도 찍어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한인 2세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불편은 물론 연방정부 취업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재외동포청은 어제 열린 국적 병역 설명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 병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오전은 뉴욕 한인회관, 오후에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각각 열린 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행정사무관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인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주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제도 보완을 위해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통한 병역 연기와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 등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혜택도 제한적입니다. 동포청은 미주 한인들의 불편을 알고 있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은 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지난달 일원화된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을 개설하고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 등록,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민원 포털을 구축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별도의 국제 통화료 부담 없이 데이터 통화를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시간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의 인체 감염 사례가 두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감염된 사람 역시 가축 부문 종사자인데 눈에 관련된 증상만 경험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복지부는 어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바이러스 관련 두 번째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자는 미시간주 가축 종사자로 올해 초 텍사스주에서 낙농가 근로자가 안구에 분홍색을 띠는 증상을 보인 뒤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확인된 두 번째 감염자도 눈 증상만 보고했습니다. 현재 이 감염자는 회복한 상태이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사례를 산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DC는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후보 및 치료제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소나 인간으로 이동하는 건 우려스럽지만 사람 간 전파될 위험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선 미국 내 H5N1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2022년 콜로라도주에서 확인된 것으로 그 역시 조류 살처분에 관여한 근로자가 감염된 후 회복된 사례였습니다. 다만 농장 노동자 단체들은 많은 근로자가 이민자이고 불법 체류자인 만큼 보복이 두려워 치료나 증상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시가 이민 희망자 급증에 대응해 보호소에서의 체류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보호소 체류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민자들에게만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망명 이민자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 한 달 전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짐을 쌀 것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대상자가 이번 주의 경우 250명가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보호시설의 운영 부담과 예산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업 상태의 성인 또는 무자녀 가족은 30일 후 퇴소해야 합니다. 18세에서 23세의 젊은 성인과 자녀를 둔 가족은 최대 60일까지 머물 수 있고 재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소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망명 신청 후 대기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사람, 영어 수업이나 직업 훈련 등에 등록한 사람,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하거나 도시를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민자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이 조치가 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고 전체 보호소 인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자들은 이 정책이 뉴욕시에서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일자리를 찾거나 적절한 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뉴욕시가 이민자와 난민에게 보호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피난처 권리 조례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문제와 예산 부담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7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추가로 탕감합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대출자,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16만 5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탕감은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 대출자 중에서 기존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한 대출자 5만 4,300여 명에게 6억 1,300만 달러, IDR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3만 9,200명에게 19억 달러, 그리고 PSLF 프로그램에 등록된 교사와 간호사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 약 6만 6,900명에게 52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들어 발표한 5번째 탕감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금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의 수는 총 475만 명에 달하며 전체 탕감액은 약 1,67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고등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에 대해 크레딧카드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 측이 BNPL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크레딧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BNPL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결제를 대신해주는 크레딧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해당 규정은 주요 BNPL 서비스 제공업체인 어펌, 클라나, 페이팔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 업체들은 앞으로 소비자가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반품이나 구입 취소에 대한 환불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크레딧카드처럼 정기적인 고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지불 능력에 대한 사전 조사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BNPL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개인 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가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는 업체에 가장 부담되는 사전조사 의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BNPL 업체들이 크게 반발해 소송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클라나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서 BNPL은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레딧카드와 완전히 다르다며 정책 위반자들이 아예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미국의 여행객 수가 사상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4,380만 명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날 예정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전국 자동차 협회가 발표한 2024 메모리얼데이 여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집에서 50마일 이상 떠나는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4,38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 4,400만 명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연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약 100만 명, 2.4%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AA 트래블 측은 거의 20년 만에 여행객 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매우 바쁜 여름 여행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수단으로는 자동차 이용이 가장 많은 3,840만 명, 항공 이용이 351만 명, 그 외 버스, 기차, 크루즈 이용이 19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대비 각각 4%, 4.8%, 5.6% 증가한 겁니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인릭스는 여행 시간이 평소보다 최대 90%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출발과 귀가 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AAA 여행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의 국내외 인기 여행지로는 국내에서는 올랜도와 시애틀, 뉴욕, 라스베이거스, 애너하임, LA가, 국외에서는 로마, 밴쿠버, 런던, 파리, 더블린이 선정됐습니다. 또 엔저 영향으로 일본 여행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애미 사우스비치의 한 5성급 호텔 매장에서 약 180만 달러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들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사우스비치에 있는 한 호텔에서 60여 개의 에르메스 가방들이 순식간에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호텔에는 수천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 가방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매장 CCTV에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45분께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대형 쓰레기통을 들고 들어와 진열된 가방들을 모두 쓸어 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 가방의 총 가치는 약 180만 달러, 24억 원에 달하며 개별 가방의 가격은 하나에 $10,000에서 최대 45만 달러, 약 6억 1,300만 원에 이릅니다. 절도범들은 대형 쓰레기통을 이용해 매장에서 명품 가방들을 모조리 쓸어 담았고 이 과정은 단 43초 동안 이뤄졌습니다. 새벽 3시께 매장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절도범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판을 추적해 그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한 명, 45살 에두아르도 가르시아는 도주 중이던 주황색 현대 산타페 차량과 함께 체포됐고 이 차량은 앞서 발생한 보석점 강도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용의자와 도난당한 가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 8,550명으로 유지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 협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국방 수권 법안 초안에서 국방부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1953년 체결한 양국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위에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5일부터 11일 주간 179만 4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8천 건 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5월 초 23만 건대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일부 지역 학교의 봄방학 시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후 3개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한 심리가 또 연기됐습니다. 20일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담당 판사가 다른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7월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앞서 위원회는 당초 다음 주 29일과 30일로 예정된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6일 가족대표와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집회 준비를 논의했지만 결국 잠정 연기됐습니다. 구명위는 유 씨 사건을 인종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명서를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해수욕장들이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5일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뉴욕시는 퀸즈 라커웨이 비치, 브루클린 브라이튼 비치, 코니 아일랜드, 맨하탄 비치 등 모두 9곳의 해수욕장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안전요원 인력 부족 사태로 인해 제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오픈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해수욕장마다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자외선 차단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 공공 야외 수영장은 다음 달 27일 개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때때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